에콰도르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저 어원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에콰도르는 말 같지도 않는 중국과 미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새벽 4시 에콰도르 해군 안보 작전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단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한마디로 인해 에콰도르 정부는 세계 최강 대국들과 등을 치는 극단적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대체 한국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지혜는 가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말 한마디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야심만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성이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며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저는 미겔 로드리게스 에콰도르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특별차관입니다. 전직 해군 정보 장교 출신이죠. 30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악몽보다 더 참혹했어요. 손들어 당장 배에서 내려 무장괴한들이 어민 후안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후안이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는 게 헬기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해군 정찰 헬기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느꼈던 무력감이란 정말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무전기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즉시 지원 요청, 민간인이 위험하다, 당장 함정을 보내. 하지만 돌아온 건 절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어요. 차관님, 죄송합니다. 우리 함정으론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상대 화력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가봤자 더 큰 피해만 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우리나라 어민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외교안보 특별차관이라는 제 직책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후안이 떨리는 손으로 생선 바구니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30년 베테랑 어부의 거친 손이 지금은 나무십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 새우며든 공포와 절망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무장선박 세 척이 작은 어선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죠. 마치 사자가 양을 포위한 것 같았습니다. 이놈들아! 이건 우리나라 바다야! 우리가 대대로 고기 잡던 곳이라고! 후안이 절규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애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괴한 중 하나가 총대로 후안의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후안이 비틀거리며 갑판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또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민이 자국 해역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주권 국가입니까? 가슴 속에서 분노와 무력감이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헬기가 해군 기지로 돌아왔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비상 상황이었어요.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해군 정보장교 카를로스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는 걸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뭔 일입니까? 섬마을 마르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민 가족 전체가 실종됐어요. 아버지 로베르토, 어머니 소피아, 그리고 15살 아들 디에고까지 온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15살 아이까지. 도대체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즉시 마르타로 향했습니다. 헬기 안에서도 마음이 조급했어요. 부두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어선 한 척이 반파된 채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배 측면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가 갑판에 말라붙어 있는 것도 보였죠. 촌장 페드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70세 노인의 얼굴이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늘 밝던 그의 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페드로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했어요. 로베르토 가족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마약선 5척이 우리 마을 쪽으로 몰려왔어요. 그때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목격자는 없습니까? 없어요. 모두 도망쳤죠. 페드로가 떨리는 손으로 구두에 파손된 흔적을 가리켰습니다. 차관님, 누가 감히 저항하겠어요? 저 괴물들한테 맞서다가는 온 가족이 바다에 수장되는 거예요. 페드로의 절규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난달에만 젊은 어부들이, 정확히 말하면 12명이 납치당했어요. 돌아온 건 늙은 어부들 뿐이죠. 젊은 놈들은 다 마약 운반선 강제 노역에 끌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간다니. 이게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저는 해군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해군 참모총장 알베르토 장군이 전황지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미겔 차관, 현실을 봅시다. 알베르토 장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해군 경력의 베테랑이 이렇게 무력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해군 전력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300톤급 노후 순찰선 8척,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장군이 빨간 점들로 가득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영해가 빨간 점투성이었어요. 이 빨간 점들이 범죄 조직 무장선박의 위치입니다. 우리 순찰선보다 2배, 3배 큰 데다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한미사일까지 갖춘 놈들도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대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군의 답변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난주 우리 순찰선 한 척이 마약선 추격에 나섰다가 오히려 포위당했어요. 승무원 5명이 중상을 입었고 배는 거의 격침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구조하러 갔을 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해군이 자국 해역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주권 국가의 모습입니까? 정확히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해역의 70%가 범죄 조직 통제해 있습니다. 장군의 대답에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어민들은 바다 출입을 포기했고 해상 운송로도 막혔어요. 이제 우리 바다가 아니라 그들의 바다가 된 겁니다. 그때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긴급 상황. 남부 해역에서 우리 순찰선이 또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정위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으로 총성과 폭발음이 들렸어요. 여기 순찰선 3스기 2호, 적함 4척에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즉시 지원 요청, 즉시 요청합니다. 무정위를 통해 들려오는 총성과 폭발음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엔진이 손상됐어요. 승무원 2명이 다쳤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알베르토 장군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탁자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지원 나갈 전력도 없고 나가봤자 우리만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장군의 절규가 작전실을 메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다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니, 이미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 외무장관, 해군 참모총장이 긴급히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라파엘이 참담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카카, 현재 우리 영해는 사실상 무법지대입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상세히 보고하십시오. 어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만 지난 한 달간 23명이에요. 해상 치안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외무장관 이사벨이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마약 중개 기지로 보기 시작했어요. 해양 주권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미겔 차관, 솔직한 평가를 해보십시오. 저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각하,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다를 포기하거나 외국 도움을 받거나. 외국 도움? 네, 하지만 그 대가가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운명을 바꿀 전화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무장관 이사벨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가 울린 지 불과 1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해답이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솟아났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해양 안보 지원을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일 대사관에서 회담을 원한다고 해요. 다음 날 저는 미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우리에게 희망이 올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해양 안보 담당관 존 해리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냉철한 인상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겔 차관, 에콰도르의 해상 치안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리슨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업가가 거래를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마약 밀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최신 순찰함 세척과 해상 초계기 2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리슨이 화려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 멋진 군함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3,000톤급 최신 순찰함입니다. 최첨단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나르코 서브도 쉽게 탐지할 수 있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 정도 전력이면 마약 조직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침내 우리 바다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리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조건이라고 하면 첫째, 이 함정들의 작전 지휘권은 미국 남방사령부가 갖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벌어지는 작전을 미국이 지휘한다는 뜻이었죠. 이게 지원입니까? 둘째, 에콰도르 해군기지 내에 미군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해상작전 정보는 미국과 실시간 공유되어야 해요. 해리슨이 차례차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실망감이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함정 유지 보수와 무기 보급은 모두 미국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라 우리 해군을 미국 산하로 편입시키자는 얘기였죠. 도움을 받으려다가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차관님, 이건 상호 이익을 위한 제안입니다. 해리슨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계산적이고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에콰도르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억눌렀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의 제안도 들어봐야 했죠. 혹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양협력 담당관 왕민기, 저를 만나자고 했죠. 이번에는 좀 다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미겔 차관, 중국은 에콰도르와의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왕밍은 50대 초반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해상 안보도 도울 수 있어요. 왕민기 화려한 브로셔를 내밀었습니다. 신형 호위함 4척과 해상 초계기 3대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20억 달러의 무상 차관도 함께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 같았어요. 하지만 곧 실망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몇 가지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왕밍의 목소리에도 차가운 기운이 섞였어요. 첫째, 에콰도르 주요 항구 2곳에
중국 해군 보급기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우리 영토에 외국 기지를 내주라는 얘기였어요. 둘째, 모든 해상 자원 개발권에 중국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중국 어선들의 에콰도르 해역 조업권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왕민기 계속 조건들을 나열했습니다. 또한 함정 승무원들은 중국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아야 하고 중국 해군 고문단이 상주해야 합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도움을 준다면서 우리나라를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교묘할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유럽연합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회담을 요청했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하는 희망을 가졌어요. 해양안보 전문가 피에르 듀부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미겔 차관, 유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해양 협력을 제안합니다. 듀부아는 40대 후반의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좀 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느낌이었어요. 프랑스와 스페인이 공동으로 최신 초계함 2척을 제공할 수 있어요. 유럽 최고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듀부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또한 해양 경찰 훈련 프로그램과 10억 유로의 해양 개발 기금도 함께 제공합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유럽은 좀 다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또 조건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에콰도르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해양안보협정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모든 해상 작전은 유럽연합 해양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듀부아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또한 에콰도르 해양 정책은 유럽연합 기준에 맞춰야 하고 어업 할당량도 유럽연합과 협의해야 합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결국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 해군 기지 사용권을 보장해 주셔야 해요. 물론 평화적 목적이지만요. 저는 회담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겔? 대통령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실망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각하, 모든 나라가 조건부 지원만 제시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지휘권을 요구하고 중국은 항구 사용권을 원해요. 유럽은 정책 결정권까지 간섭하려고 합니다. 국방장관 라파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도움을 받으려면 주권을 포기하라는 얘기군요. 외무장관 이사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조건들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나라들을 알아봤습니다. 러시아도 접촉해봤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러시아는 해군기지 사용권과 무기 독점 공급 계약을 요구했어요. 브라질은 해상 경계선 재협상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어업권과 해상 광물 채굴권을 요구했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마약 조직들의 활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낮에도 어선들을 습격했어요. 어민들은 아예 바다에 나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바다가 완전히 그들 것이 되어버렸어요. 차관님, 또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카를로스 정보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번엔 가족 단위로 7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해안가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대국들은 모두 조건부 지원만 제시하고 우리 바다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죠.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대통령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더 이상 우리 것 같지 않았어요. 저 검은 바다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 목숨을 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바다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누구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겔 차관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지만 발음이 특이했습니다. 뭔가 동양적인 느낌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운 사람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김성호 과장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온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에콰도르의 해양 안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논의해보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온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한국도 결국 조건부 지원을 제시할 게 뻔했죠. 내일 시간 되시면 한국 대사관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조건을 제시할까요?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른 나라들처럼 조건부 지원을 제시할 게 뻔했죠. 한국 대사관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대사관처럼 웅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죠.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김성호 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미겔 차관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과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마치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에콰도르의 해양 안보 상황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퇴역시킨 군함이 한 척 있습니다. 퇴역시킨 군함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낡은 배를 떠넘기려는 건가 싶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네, 군함함이라고 불리는 3,000톤급 초계함입니다. 30년간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배죠. 김 과장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오래된 배입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해군이 원한다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무상으로요? 네, 무상입니다. 김 과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나라가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조건이라고 할 게 딱히 없는데요. 김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정말 조건이 없나요? 지휘권이나 기지 사용권 같은 건 말입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의 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에콰도르가 지휘하셔야죠. 우리가 왜 간섭하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군함을 준다는 건가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럼 한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특별히 원하는 건 없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에콰도르 바다가 평화로워지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는 외교관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김 과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70년 전 한국전쟁을 아시나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김 과장의 목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 몰랐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에티오피아, 심지어 콜롬비아도 우리를 위해 군대를 보내줬어요. 콜롬비아요? 네,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을 위해 싸워줬습니다. 같은 남미 국가죠? 저는 놀랐습니다. 콜롬비아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분들이 조건을 걸었나요? 한국의 군사기지를 달라고 했나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도와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갚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7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지금도 갚고 있다니 이런 의리가 세상에 있을까요? 군함함은 어떤 성능입니까? 3,000톤급으로 최신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마약 밀수선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이 상세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최고 속력 30노트, 승무원 120명 규모입니다. 76mm 함포와 대함 미사일도 장착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 상당히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가진 어떤 배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 기술진을 파견해서 에콰도르 해군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무상입니다. 저는 점점 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나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에콰도르 바다에서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한국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김 과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런 지원은 처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필리핀에도 35년 된 구축함을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조건 없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이요? 네, 남중국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그 배로 해양 질서를 많이 회복했어요.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에도 노후함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그 배로 대규모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한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를 도와왔습니다. 조건부 지원이 아니라 진짜 도움 말입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런 일을 하나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전쟁 때 말인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대국들처럼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지는 않나요? 영향력보다는 신뢰를 쌓고 싶어요. 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력으로 얻은 영향력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합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군함함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에콰도르 정부가 원한다면 다음 달부터 인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김 과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이요? 에콰도르 해군 장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훈련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최신 해상 전술과 장비 운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인가요? 물론입니다. 숙식비까지 한국에서 부담할게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동맹국 수준의 지원이었어요. 차관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김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이 배로 에콰도르 바다를 꼭 되찾아 주세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나라를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고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에콰도르의 평화로운 바다를 위해서요. 대사관을 나서면서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을 제안하는 나라가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해외 지원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여러 나라에 조건 없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곳곳에서 교육, 의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정치적 조건 없이 말이죠. 저는 점점 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통령실로 뛰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각하,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미겔? 한국에서 무상으로 군함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안 됩니다. 국방장관 라파엘이 주먹으로 회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탁자가 흔들릴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어요. 대통령실 긴급회의가 소집된 지 1시간째였죠. 카카, 이건 함정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라파엘 장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국도 결국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겁니다. 당장은 아무 조건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뭘 요구할지 모르죠. 외무장관 이사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파엘 장관 말이 맞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선의만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없어요. 30년 외교관 경력으로 장담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알베르토 장군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각하 한국의 진짜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당연한 의심이었죠. 하지만 제가 김성호 과장에게서 느꼈던 그 진정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미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각하,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관의 진정성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진정성이라고? 라파엘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미겔 차관, 너무 순진하군요. 외교관들은 모두 연기의 달인이에요. 30년 이상 이 바닥에 있어 봤으니 알아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해외 지원 실적을 보면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이사벨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숨겨진 협정이나 비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때 대통령 안보보좌관 카를로스가 긴급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각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중국과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가 긴급 외교 전문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어제 밤 긴급 통화가 왔어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강대국들이 한국의 지원을 반대하는 걸까요? 오히려 이게 한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각하, 이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파엘 장관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반대한다는 건 한국에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한국의 진짜 의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사벨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섣불리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알베르토 장군도 동의했습니다. 각하, 한국이 정말 순수한 의도라면 조사를 해도 문제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미겔, 자네가 한국을 직접 조사해봐라. 조사라고 하면 한국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봐.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과거에 다른 나라들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모두 알아봐라. 저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어요. 알겠습니다, 각하. 정확한 정보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과거 지원 사례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기로 했죠. 첫 번째로 필리핀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조건 없이 구축함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필리핀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해군 담당 무관 호세 산토스와 통화할 수 있었죠. 미겔 차관, 한국의 지원에 대해 문의하시는군요. 호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어요. 네, 정말로 조건이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호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미안할 정도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숨겨진 협정 같은 건 없었나요? 없습니다. 모든 협정서를 공개했는데 정말 깨끗했어요. 호세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함정뿐만 아니라 승무원 훈련, 유지보수 기술까지 모두 전수해 줬어요. 그것도 완전 무상으로요? 그 후에 뭔가 요구한 적은 없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해군 전력이 강화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었다는 뜻이었죠. 그 함정으로 성과가 있었나요? 엄청났습니다. 호세의 목소리가 흥분됐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외국 어선들을 모두 쫓아냈어요.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됐죠. 다음으로 콜롬비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정보장교 루이스 모레노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미겔 차관, 콜롬비아와 한국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한국이 제공한 함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루이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감사가 스며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포항급 초계함을 줬는데 그 배로 마약 조직 소탕에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한국이 뭔가 요구한 적 있나요? 전혀요. 오히려 우리가 성공할 때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루이스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콜롬비아에 와서 우리 작전 성과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말이죠.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인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아프리카 지원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가나 대사관의 교육 담당관 쿠아메와 통화했죠. 한국의 교육 지원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10년간 우리나라 학생 500명을 한국에서 교육시켜줬어요. 모든 비용을 한국에서 댔죠. 그 대가로 뭔가 요구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학생들이 귀국한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더군요. 쿠아메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줬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우리 학생들이 가나의 IT 산업을 이끌고 있어요. 한국은 그걸 보고 자랑스러워했죠. 저는 더 많은 나라들을 조사했습니다. 케냐, 우간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모든 나라에서 같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한국은 정말로 조건 없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간 일관되게 말이죠.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절대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원받는 나라의 자립을 돕는 방향이었어요. 셋째, 장기적으로 그 나라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터키, 에티오피아, 태국, 70년 전 한국을 도운 모든 나라에 한국은 지금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어요.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가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전쟁 때 콜롬비아가 보낸 군함과 병력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콜롬비아 해군을 지원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 외교부에 직접 연락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이 친절하게 응해줬어요. 차관님, 조사하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해서요. 당연합니다. 충분히 조사하세요. 김 과장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습니다. 숨길 게 있다면 이럴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이 이런 지원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죠.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세계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김 과장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목숨을 걸고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고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기술과 자본을 지원해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답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점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데요. 상관없어요. 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다른 철학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2주간의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진짜였어요. 숨겨진 의도나 조건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에콰도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외교 철학 때문이었죠. 이제 대통령께 보고할 때가 됐습니다. 과연 제 조사 결과를 믿어주실까요? 각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회의장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4주간의 조사를 마친 후였죠. 모든 장관들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국방장관 라파엘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미겔 차관 아직 성급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조사 자료를 탁제에 펼쳐놓았습니다. 한국은 70년간 16개국을 조건 없이 도와왔습니다. 필리핀, 콜롬비아, 터키, 에티오피아 모든 나라가 같은 증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세히 보고하라. 각하, 한국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심는 나라예요. 저는 필리핀 해군 작전처장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이 준 함정으로 남중국해 불법 어선들을 모두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외무장관 이사벨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숨겨진 조건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더 놀라웠어요. 한국이 준 초계함으로 태평양 최대 마약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콜롬비아에 가서 축하해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왜 한국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알베르토 해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받은 은혜를 갚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동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70년 전 콜롬비아가 한국을 위해 해병대 3,000명을 보냈어요. 그 보답으로 지금까지 콜롬비아 해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데요. 라파엘 장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는 김성호 과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자신들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요. 대통령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미겔, 자네 확신하나? 네, 각하. 한국은 진짜입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각하, 한국 외교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콰도르 바다가 평화로워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다라고요.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함이 보였어요. 요타, 한국의 손을 잡겠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라파엘 장관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라.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전하라. 2주 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군함함이 에콰도르로 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과야킬 항구에는 에콰도르 해군 전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대통령과 함께 영접 나갔죠. 가슴이 뛰었어요. 차관님, 저기 보이는 게 한국 함정입니다. 해군 정보장교 카를로스가 쌍안경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서 한 척의 거대한 함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이 바다를 가르며 오는 것 같았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풍당당했어요. 저게 3,000톤급이라고요? 네, 길이 102m, 폭 14m입니다. 알베르토 장군이 설명해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순찰선보다 3배나 크네요. 함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한국 해군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함정 뒤편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 함정이 30년간 한국 바다를 지켰다고요? 네, 각하. 수백 번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30분 후 함정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한국 해군 승조원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절도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대령 박진수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의젓한 군인이었어요. 에콰도르 대통령 각하 미겔 차관님 환영합니다. 박 대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한국 군인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이 함정을 에콰도르 해군에 정식으로 인계하겠습니다. 인계식이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이 함정의 상세한 성능을 설명해 줬어요. 76mm 함포 1문, 40mm 대공포 2문, 대함 미사일 8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알베르토 장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해군 최강 전력이네요. 레이더 탐지 거리는 250km, 최고 속력 30노트입니다. 박 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르코 서브 같은 반잠 수정도 쉽게 탐지할 수 있어요. 저는 함정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새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30년 된 배가 맞나요? 네, 하지만 한국 해군이 최고 수준으로 정비했습니다. 박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엔진부터 무기 체계까지 모두 새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한국 해군의 자존심을 걸고 정비했습니다. 대통령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각하, 이제 이 함정의 새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함벨리암은 어떨까요? 함벨리암? 네, 에콰도르 전설적인 해군 장군의 이름입니다. 200년 전 독립전쟁 때 해상에서 스페인 함대를 물리친 영웅이죠. 대통령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하다! 함벨리암으로 하자. 명명식이 거행됐습니다. 함정 측면에서 한국 해군 마크가 제거되고 함벨리암이라는 새 이름이 새겨졌어요. 이제 이 배는 에콰도르 해군 소속입니다. 박 대령이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마지막으로 국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함정 뒤편에 에콰도르 국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정 앞편에는 태극기가 함께 개양됐습니다. 저건 왜 올리는 거죠? 제가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가 한국과 에콰도르의 우정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박 대령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배가 에콰도르 바다를 지킬 때마다 한국의 마음도 함께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배려까지 해주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항구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 바다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함벨리암과 함께 말입니다. 박수와 환호가 항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박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배로 에콰도르 바다를 꼭 되찾아 주세요. 그게 한국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이에요. 함벨리암이 에콰도르 해군기로 첫 출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에콰도르 승조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배치에 섰어요. 함장 루이스 바스케즈가 명령했습니다. 모든 승조원 준비 완료. 출항! 함벨리암이 부두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바다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준 이 배와 함께라면 말이죠. 긴급 상황! 대규모 밀수선단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함벨리암이 취역한 지 일주일 후 해군 정보국에서 충격적인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보장교 카를로스가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죠.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디서요? 갈라파고스 제도 서쪽 150km 해상입니다. 카를로스가 긴급 첩보를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과 멕시코 조직이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형 모선 3척에 소형 무장선박 8척이 집결해 있었어요. 마치 바다 위의 해적 함대 같았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죠? 추정 마약량만 50톤입니다. 시가 100억 달러 규모죠? 카를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우리 해역을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해군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알베르토 장군이 작전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큰일입니다. 장군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적 함대가 우리 영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6시간 후면 우리 해역에 진입합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를 집어삼키려는 괴물 같았어요. 우리 기존 순찰선으로는 대응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장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무장 선박들이에요. 우리 300톤급 순찰선으론 접근조차 못합니다. 그때 작전 참모 호르헤 중령이 제안했습니다. 장군님, 한벨리암을 투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이었죠. 한벨리암의 첫 실전이 될 테니까요. 한벨리암의 첫 실전이 될 텐데. 알베르토 장군이 고민했습니다. 장군님, 지금이 아니면 언제 쓸 건가요? 제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아닙니까?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벨리암 긴급 출동 명령. 30분 후 해군 기지에 비상이 울렸습니다. 한벨리암 승조원 120명이 전속력으로 배치에 섰어요. 함장 루이스 바스케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 자신감과 결의가 넘쳤어요. 차관님, 한벨리암 출동 준비 완료입니다. 함장님, 자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바스케즈 함장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 배의 성능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죠. 한국이 준 이 배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벨리암이 부두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해군기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모든 승조원 전투 준비. 바스케즈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76mm 함포 장전, 대함 미사일 시스템 가동. 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6개월 훈련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함장님, 출항 준비 완료. 출항! 한벨리암이 부두를 떠났습니다. 해군기지 전 병력이 경례로 배웅했어요.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함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 바다를 되찾을 기회가 온 거였죠. 차관님, 2시간 후면 적과 조우합니다. 항해장 펠리페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됐나요? 아직은 탐지 범위 바뀝니다. 하지만 곧 포착될 겁니다. 한벨리암이 바다를 가르며 전속력으로 항진했습니다. 30노트의 빠른 속도였어요. 우리 기존 순찰선보다 2배나 빨랐습니다. 1시간 30분 후 레이더 요원이 외쳤습니다. 함장님, 전방 180km 지점에서 대형 신호 포착. 몇 척입니까? 대형선 3척, 소형선 8척입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전투 준비, 모든 무기 시스템 가동. 한벨리암 내부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조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전투 준비를 완료했어요. 거리 100km, 적 함대 시야 확인. 쌍안경으로 보니 멀리서 거대한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저것들이 마약선이라고요? 네, 차관님. 화물선을 개조한 대형 밀수선들입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길이 150m가 넘는 괴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방도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적선에서 무전이 들어옵니다. 통신병이 보고했습니다. 들어보죠. 스피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콰도르 군함, 즉시 물러가라.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바스케즈 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에콰도르 영해다. 즉시 항복하고 검색에 응하라. 하하하, 그 조그만 배로 우리를 어쩌겠다는 거냐? 상대방이 비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신 무장이 있다. 너희 바다도 아니다. 물러가라. 그때 적 함대에서 경고 사격이 날아왔습니다. 한벨리암 옆으로 포탄이 떨어졌어요. 적선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76mm 함포, 목표물 고정. 목표물 고정 완료. 포술장이 보고했습니다. 레이더 추적 시스템 가동. 사격 통제 시스템 온라인. 한벨리암의 최신 장비들이 일제히 작동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정수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거리 1000km, 사격 준비 완료. 사격! 꽝! 한벨리암의 76mm 함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정확한 첫 발이었어요. 포탄이 적 모선의 엔진 부분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큰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어요. 명중! 적 모선 엔진 격파. 승조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적 함대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형 무장선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2차 목표 설정.
좌측 무장선, 사격! 두 번째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소형 무장선의 상부 구조물이 박살났어요. 적선 무력화,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적선들도 하나둘씩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벨리암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저항을 포기한 거였어요. 모든 적선 항복, 접근해서 검거하겠습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30분 후 모든 적선을 제압했습니다. 마약 50톤과 무장괴한 80명을 체포했어요. 차관님 대성공입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준 이 배의 성능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격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바다를 되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함장님, 한국에 감사 전문을 보냅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벨리암이 개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승리의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이제 세상이 한벨리암의 진가를 알게 될 차례였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벨리암이 개선 입항한 지 2시간 후 제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미국 마약 단속청 DEA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미겔 차관님이십니까? DEA 남미 담당국장 마이클 로드리게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에콰도르 해군의 작전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마이클 국장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체포한 조직 두목 중에 우리가 10년간 추적해온 카를로스 멘도사가 있어요. 태평양 최대 마약왕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잡았다니 몰랐거든요. 멘도사는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를 잇는 거대한 마약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를 잡은 것만으로도 남미 전체 마약 유통망에 치명타를 입힌 겁니다. 마이클 국장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또한 압수한 마약 50톤은 미국 연간 마약 유입량의 10%에 해당합니다. 이 한 번의 작전으로 태평양 마약 루트가 완전히 차단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 척의 함정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우리 DEA도 수년간 추적했지만 잡지 못했던 조직을 말이에요. 마이클 국장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탄이 느껴졌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에콰도르 해군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이번 작전을 보고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UN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차관님, UN에서 에콰도르의 성과를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안토니오 마르티네스가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제 마약 단속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예요. 한 척의 함정으로 이런 성과를 낸 건 전례가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전의 깔끔함입니다. 민간인 피해 제로, 환경 피해 제로, 그러면서도 완벽한 성과를 거뒀어요. 안토니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UN에서는 에콰도르 모델을 다른 개도국에 전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지원 방식과 함께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벨리암이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거둘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세 번째 전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CNN 국제뉴스 데스크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미겔 차관님, CNN 국제부 기자 사라 윌슨입니다. 긴급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인터뷰요? 네, 에콰도르 해군의 놀라운 성과가 전 세계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제공한 함정의 역할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시간 후 CNN 생방송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남미 에콰도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 기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함정 한 척이 태평양 최대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했어요. 미겔 로드리게스 차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작전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한국이 제공한 한벨리암의 우수한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제 16mm 함포와 최신 레이더 시스템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정확한 사격으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죠. 한국이 이 함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완전히 무상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사라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요?
네, 한국은 에콰도르 바다의 평화만을 바랐습니다. 이것이 한국 외교의 진짜 모습이에요. 차관님,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요. 어떻게 30년 된 함정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한국 해군의 정비 기술이 정말 뛰어났어요. 30년 된 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진이 우리 승조원들을 6개월간 훈련시켜줬어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르쳐줬죠. 방송이 끝난 후 더 많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BBC,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일본 NHK, 호주 ABC.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 시간, 각국 방송사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군함이 에콰도르 바다를 구했습니다. CNN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작은 나라의 품격 외교, 큰 성과를 나타. BBC의 제목이었습니다. 신뢰로 맺어진 우정, 바다에서 빛을 발하다. 프랑스 르몽드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된 한국 군함, 21세기 기적을 만들다. 독일 슈피겔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주변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겔 차관님, 정말 축하합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콰도르가 잡은 마야광 멘도사는 우리를 10년간 괴롭힌 악질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의 지원 덕분입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우리도 한국에서 받은 함정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두케 대통령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어요. 차관님, 우리도 한국 모델을 배워야겠어요. 조건 없는 지원이 이런 결과를 나타니 페루 해군 참모총장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에콰도르의 성공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어요. 페루에서는 더 구체적인 제안도 왔어요. 우리도 한국에 해군 현대화 지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에콰도르 사례를 보면서 확신이 섰어요. 칠레 외무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품격 외교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이 이런 결과를 낳는군요. 브라질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브라질 해군도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가장 의미 있는 연락은 한국에서 온 거였습니다. 김성호 과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벨리함이 이런 성과를 내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의 지원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에콰도르 해군의 용기와 실력 덕분이에요.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김 과장의 겸손한 태도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께서도 매우 기뻐하고 계세요. 에콰도르 바다의 평화가 찾아온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한국의 진심이 세계에 전해진 것 같아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르타 섬을 다시 찾았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촌장 페드로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차관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페드로 촌장님, 마을이 많이 달라졌네요. 부두에는 어선들이 가득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민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페드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벨리함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어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정말 안전해졌나요? 후안 어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후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벨리함이 우리 바다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마약선들이 우리 해역에 얼씬도 못해요. 수입은 어떤가요? 예전에 2배가 됐어요. 후안이 아들 디에고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동안 어장이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마약선들이 사라지니까 물고기들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 마리아가 덧붙였습니다. 안전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을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실종됐던 로베르토 가족도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약 조직이 붕괴되면서 강제 노역에 끌려갔던 어민들이 하나둘씩 해방되고 있었어요.
차관님 정말 감사해요. 로베르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벨리암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벨리암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승조원들이 함정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님,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던데요? 네, 한벨리암이 유명해졌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함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승조원들 기분은 어떤가요? 최고입니다. 포술장 마르코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정말 에콰도르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거든요. 한국 기술진들 덕분이에요. 레이더 요원 카를로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6개월 동안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해줬죠. 지금도 한국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네, 매월 화상회의로 점검해주고 있어요. 함장이 답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알려주죠.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주고 있어요. 함장이 함교를 바라봤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 두 깃발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우정의 상징이죠. 차관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요. 함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는 나라를 처음 봤어요.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에콰도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전국이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6개월 전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벨리암 한 척으로 태평양 최대 마약 조직을 소탕했어요. 50톤의 마약과 80명의 범죄자를 검거했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모두 바다로 돌아왔어요. 실종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바다가 완전히 평화로워졌습니다. 의사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주었어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한국은 70년 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은혜를 지금 갚고 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5분간 계속됐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조건 없는 우정을 말이에요. 연설이 끝난 후 각국 언론이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한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이었어요. 무력이 아닌 신뢰로 바다를 구한 나라, 영국 가디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모델, 프랑스 피가로가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국제 해양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미국 해군대학 교수 존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무기를 팔아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주고 진짜 친구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외교입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메리 존슨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투자로 큰 성과를 거뒀어요. 에콰도르는 이제 한국의 영원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벨리암의 성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벨리암을 찾았습니다. 새벽 5시 해군 기지는 조용했지만 한벨리암은 이미 순찰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차관님, 이른 아침에 나오셨네요. 바스케즈 함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도 순찰 나가시는군요. 네, 매일매일입니다.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벨리암이 취역한 이후로 우리 해역에서는 마약선을 한 척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 척의 함정이 바꾼 기적이었죠. 어민들도 이제 안전하게 조업하고 있어요. 항해장 펠리페 소령이 덧붙였습니다. 실종자도 완전히 사라졌죠. 6개월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조원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가봤자 도망만 다녔는데 이제는 우리만 봐도 마약선들이 도망가요.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우리 바다를 되찾은 거였습니다. 함벨리암이 부두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새벽바람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언제 봐도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김성호 과장이었어요.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김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일로 직접 오셨나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김 과장이 공식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에콰도르 해군 장교 수십 명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합니다. 최신 해상 전술 교육을 위해서요. 또 무상인가요? 물론입니다. 김 과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벨리암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진도 파견하겠어요.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진짜 파트너가 되려는 진심이었습니다. 과장님,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아닙니다. 우리도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김 과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당연하죠. 그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그때 김 과장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한국이 지원한 함정으로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적단을 소탕했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감사 편지를 보냈답니다. 콜롬비아는 어떤가요? 더 대단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흥분됐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초계함으로 카리브해 마약 루트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콜롬비아 해군이 역사상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지원이 전 세계 바다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과장님, 이런 성과들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신뢰를 심는 나라입니다. 김 과장의 말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무력으로 얻은 영향력은 언젠가 사라져요. 하지만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 진짜 친구들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김 과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콰도르, 필리핀, 콜롬비아, 터키, 에티오피아. 이 모든 나라가 한국의 진짜 친구예요. 조건 없는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죠. 일주일 후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도 에콰도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발표자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직접 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21세기 해양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독이 연단에 섰습니다. 무기의 성능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8개국의 함정을 지원했어요. 모두 조건 없는 지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제독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 마약 밀수량이 70% 감소했어요. 해적 사건은 80% 줄었습니다. 회장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원받은 모든 나라가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 제독이 계속 설명했어요. 에콰도르는 한국과 해양기술 공동연구를 시작했고 필리핀은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국이 됐어요. 콜롬비아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이 제독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아요. 희망을 줍니다.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며 박수를 쳤어요. 21세기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신뢰받는가가 중요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왔습니다.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어요. 브라질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멕시코 해군 작전사령관도 동의했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이 이런 성과를 낸다니 놀랍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미국 해군 제독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투자로 큰 성과를 거뒀어요. 우리도 한국의 철학을 배워야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해군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한벨리함의 불빛이 보였어요. 오늘도 조용히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품격 외교, 전 세계 모델 되다. 신뢰로 바다를 구한 나라, 대한민국. 무기가 아닌 희망을 주는 외교. 한국형 소프트 파워, 세계를 감동시키다. 각국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품격의 나라로 말이죠. 지금도 한벨리함은 매일 바다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며 평화의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신뢰를 심는 나라, 의리를 잊지 않는 나라, 무기가 아닌 희망을 주는 나라. 이제 에콰도르 어민들은 안전하게 바다에 나갑니다. 마약 조직들은 우리 해역을 피해갑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납치당하지 않습니다. 한벨리함 한 척이 바꾼 기적입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이었죠.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감동시키는 외교, 조건을 걸며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는 외교.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나라, 받은 만큼 돌려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심어가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힘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의리를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진짜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조건 없는 우정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힘든 과정을 버텨온 나라이기에 잊지 않고 영원히 갚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방식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